한양 남쪽 변두리 청학고. 마을 이름은 아름다웠으나 실상은 그저 산기슭에 붙은 가난한 촌락이었다. 스무 채 남짓한 초가집이 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끝자락에 기와지붕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다. 청학의 집이었다. 집 마당에는 대나무가 빼곡했다. 활을 만들기 위해 심은 것들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이 서걱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청학은 그 소리를 좋아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나무의 속삭임이 그에게는 더 편안했다. 초여름 밤 공기는 무거웠다. 습기가 살갗에 달라붙었고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다. 작업실 처마 아래 걸린 등잔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청학은 대패밥 사이에 앉아 활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몸체는 이미 형태를 잡았고 이제 곡선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만 남았다. 손끝으로 나무결을 더듬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나무는 말을 했다.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을 더 깎아야 하는지 손끝으로 전해졌다. 스승님, 연희가 부엌에서 나와 작은 상을 들고 왔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무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청학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만 내밀었다. 연희는 익숙하게 밥그릇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 해요. 아직 덜 됐다. 내일 마저 하시면 되잖아요. 청학은 대답 없이 밥을 입에 넣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그 옆에 앉아 자신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가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그때였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고 거친 소리였다. 예사 손님이 아니었다. 청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연희가 불안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다. 제가 나갈게요. 앉아 있거라. 청학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갔다. 빗장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포도청 나졸 차림이었다. 하나는 키가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뚱뚱하고 눈매가 좁았다. 둘 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윤정호가 사는 곳이 맞소. 칼자국, 난 사내가 물었다. 청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되겠소. 청학은 비켜섰다. 두 나졸이 거만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마당을 둘러보고 작업실을 훑어보고 대나무 숲까지 눈으로 훑었다. 마치 물건 값을 매기는 상인의 눈빛이었다. 뚱뚱한 나졸이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 보자기였다. 청학곡 같은 곳에서는 보기 힘든 물건이었다. 그가 보자기를 작업대 위에 놓으며 말했다. 대감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활이오. 청학은 보자기를 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열어보지 않겠소. 칼자국, 난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청학이 천천히 보자기 매듭을 풀었다.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철심이었다. 손가락 굵기만 한 철심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보통 활에 쓰는 철심보다 훨씬 얇고 날카로웠다. 칼날처럼 예리해서 잘못 만지면 손가락이 베일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작은 오칠 단지가 있었다. 뚜껑을 열자 검붉은 색의 끈적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보통 오칠이 아니었다. 무언가 섞인 것 같았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지막으로 검은
가루가 담긴 주머니가 있었다. 청아기 주머니를 여러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 냄새를 맡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독이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독이었다. 아마도 살모사나 구렁이 같은 뱀의 독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 같았다. 이것을 오칠에 섞으면 활에 스친 사람은 독에 중독될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청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뚱뚱한 나졸이 코웃음 쳤다. 대감께서 필요하신 물건이요. 사흘 안에 완성하면 돼요. 나는 사냥과 군사용 활만 만들 뿐이요. 사람을 해치는 물건은 만들지 않소. 칼자국 난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거절하는 것이요? 그렇소. 윤정호, 당신이 누구 땅에서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하오? 내 손으로 만든 활을 팔아 먹고 산다오. 뚱뚱한 나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청학곡 땅이 누구 소유인 줄 아시오? 바로 대감 소유요. 당신이 딛고 선 땅, 심은 대나무, 이 모든 것이 대감 것이란 말이오. 청학은 침묵했다. 사실이었다. 청학곡을 포함한 이 일대 토지는 모두 영의정 심환의 소유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소작인이었고 청학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이요. 칼자국 난 사내가 말했다. 사흘 안에 활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대감께서 구하게 보상하실 것이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는 말을 끊고 주위를 둘러봤다. 대나무 숲, 작업실, 그리고 부엌 쪽을 차례로 바라봤다. 위협은 분명했다. 당신뿐 아니라 이곳 모두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연희가 부엌에서 나와 작업실 입구에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나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뚱뚱한 나졸이 연희를 보고 혀를 찼다. 어린 것까지 있군. 나이가 어찌 되오? 16이오. 청학이 연희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칼자국 난 사내가 웃었다. 딸이오? 제자요. 그렇다면 더 잘 됐구려. 사흘 후면 우리가 다시 올 것이오. 활과 함께 제자도 한양으로 데려가겠소. 대감 저택에서 일할 여종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 연희가 숨을 헐떡였다. 청학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나졸 2명은 여유롭게 웃으며 돌아섰다. 잘 생각하시오. 활장 양반. 활 하나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오? 사흘이면 충분하지 않소. 대문이 닫혔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고요가 다시 마당을 채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청학은 작업대 위의 보자기를 내려다봤다. 철심이 등잔불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보자기를 다시 싸서 한쪽 구석에 치워두었다. 그리고 작업대로 돌아가 아까 하던 활을 다시 집어들었다. 자거라. 하지만 자라고 했다. 연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청학은 홀로 작업실에 남아 대펜날을 움직였다. 사각사각 나무 깎이는 소리만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의 손은 평소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대펜날이 미끄러져 나무에 흠집을 냈다. 청학은 작업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심환. 조선 팔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영의정이자 왕의 신임을 받는 대신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청학에게는 원칙이 있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사냥용 활, 군사용 활은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를 지키고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암살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과는 달랐다. 대나무 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청학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대나무,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청학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림자 하나가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청학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어둠이 작업실을 집어삼켰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다. 싸울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연희를 지킬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소리였다. 청학은 허리춤에 찬 작은 칼을 만졌다. 활을 만드는 칼이었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었다. 사흘. 그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다. 사흘째 밤이었다. 청학은 작업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석가래 사이로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가늘게 흔들렸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철심과 검은 가루가 떠올랐다. 옆방에서 연희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겨우 잠든 모양이었다. 사흘 동안 연희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밥도 잘 먹지 않았다. 청학을 걱정하는 눈빛만 커져갔다. 청학은 천천히 일어나 작업대로 갔다. 촛불을 켜자 비단 보자기가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보자기를 펼쳤다. 철심 2개, 오칠 단지, 검은 가루 주머니. 모든 재료가 그대로 있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활이 울고 있어요. 연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나무를 만지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았다. 활을 보면 그 활이 어떤 용도인지 느꼈다. 청학도 그런 감각이 있었지만 연희는 더 예민했다. 나무결이 뒤틀리고 시위가 떨린다는 것은 활이 제 역할을 거부한다는 뜻이었다. 좋은 활은 사냥감을 잡고 나라를 지킨다. 하지만 나쁜 활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 나무도 그것을 안다고 연희는 믿었다. 청학은 철심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얼렸다. 이것을 활 안에 넣으면 힘은 강해지지만 무게 중심이 흔들린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었다. 멀리 쏘는 활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확실히 죽이는 활이었다. 독가루 주머니를 열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을 오칠에 섞어 활대에 바르면 활을 만지는 사람의 손에 독이 스며든다. 화살을 당기고 쏘는 사람은 괜찮지만 활을 빼앗아 만지는 사람은 서서히 중독된다. 교묘하군. 청학이 중얼거렸다. 이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암살한 후 증거를 없애는 도구였다. 활을 쏜 사람은 도망가고 활을 발견한 사람이 독에 중독되어 죽는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죽이려는 것인가? 청학은 촛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이었지만 달빛이 밝았다. 대나무 숲 사이로 은빛이 쏟아졌다. 그는 뒷마당으로 돌아가 담장 너머를 살폈다. 역시나 그림자가 있었다. 담장 밖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감시하는 것이 분명했다. 청학은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왔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답을 알아야 했다. 이 활이 누구를 겨누는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청학은 연희를 깨웠다. 오늘은 나 혼자 나갈 것이다. 집을 지키고 있거라. 어디 가세요? 한양. 연희의 눈이 커졌다. 청학은 한양에 거의 가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화를 납품할 때만 갔다. 위험해요, 스승님. 괜찮다. 옛 벗을 만나고 올 것이다. 청학은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삿갓을 썼다. 허리에는 작은 칼을 찼다. 연희가 주머니에 삶은 감자 몇 개를 넣어 주었다. 꼭 돌아오세요. 그러마. 청학이 대문을 나서자 느티나무 아래 사내가 눈을 떴다. 잠들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사내는 청학을 따라붙지 않았다. 어차피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양까지는 2시간 걸렸다. 청학은 숭례문을 지나 종로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장사치, 양반, 기생, 승려,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청학은 익숙하지 않은 풍경에 눈살을 찌푸렸다. 포도청은 종로 뒤편에 있었다. 청학은 뒷문으로 들어가 작은 헛간을 찾아갔다. 거기서 박찬봉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신가? 청학 어르신 아니신가? 박찬봉은 40살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가 반쯤 벗겨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는 청학의 옛 친구였다. 젊은 시절 함께 활쏘기를 배운 사이였다. 박형, 오래간만이오. 어인일로 이런 곳까지 자네 같은 사람이 포도청에 올 일이 있나? 청학은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좌이정 심원 대감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박찬봉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헛간 문을 닫았다. 그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마시게. 벽에도 귀가 있다네. 알고 있소. 그래서 자네를 찾아온 것이오. 박찬봉은 한숨을 쉬며 구석에 앉았다. 청학도 그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청학은 사흘 전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졸 2명, 비단 보자기, 철심과 돛가루, 그리고 사흘이라는 기한까지. 박찬봉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큰일에 휘말렸구먼. 알고 있소. 그래서 묻는 것이오. 이 활이 누구를 겨누는 것이오? 박찬봉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확실하지는 않네만. 소문이 있네. 소문. 왕세자 저하 말일세. 청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왕세자.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이었다. 그를 겨냥한다는 것은 역모였다. 심원대감이 왕세자를 노린다는 말이오? 정확히는 심원대감과 그 일파가 세자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것일세. 요즘 대전에서는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하지만 실상은 누군가 세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지. 청학은 주먹을 쥐었다. 활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활은 아마도 세자 저하를 암살하는 데 쓰일 것일세. 독이 묻은 활이라면 증거도 남지 않고 활을 만든 자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테니 나를 죽일 셈이구먼. 그렇지.
박찬봉이 쓰게 웃었다. 활을 만들면 자네는 역적이 되고 만들지 않으면 대감의 노여움을 사서 죽네. 어느 쪽이든 살아남기 힘들 것일세. 침묵이 흘렀다. 헛간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방법이 없겠소. 청학이 물었다. 박찬봉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일세. 하나는 활을 만들고 입을 다무는 것. 다른 하나는 도망가는 것일세. 하지만 그러면 자네 제자는 어찌 되겠나? 연이라 했던가. 청학은 이를 악물었다. 연희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었다. 한 가지 더 있소. 박찬봉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자 저하께 알리는 것일세. 내가 어찌 세자를 만난단 말이오? 동국 나인 중에 내 누이가 있네. 그 사람을 통하면 세자 저하의 측근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일세. 청학은 눈을 감았다. 세자에게 알린다는 것은 심환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영모를 방치할 수도 없었다. 생각해 보겠소. 청학은 일어났다. 박찬봉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청학 조심하게나. 심환 대감은 무서운 사람이네. 자네 같은 장인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일세. 알고 있소. 청학은 포도청을 나와 종로 거리를 걸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장사를 했다. 하지만 청학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청학은 멈춰섰다. 길 한쪽에 활 파는 노점이 있었다. 싸구려 활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청학은 활 하나를 집어들었다. 형편없는 물건이었다. 나무결도 엉망이고 시위도 헐거웠다. 하지만 청학의 눈에는 이 활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활이었기 때문이었다. 얼마요? 20냥입니다요. 청학은 돈을 주고 활을 샀다. 그리고 품에 안고 청학곡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연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님. 아이가 달려와 청학을 껴안았다. 청학은 연희의 등을 토닥였다. 무사히 돌아왔다. 걱정했어요. 혹시 잡혀가신 줄. 괜찮다. 청학은 작업실로 들어가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철심, 오칠, 독가루. 모든 재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스승님, 이번 일은 하지 마세요. 활이 울고 있어요. 청학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안다, 연희야. 이 활은 울고 있다. 그럼. 하지만 만들어야 한다. 만들지 않으면 너를 지킬 수 없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청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믿거라. 내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청학은 작업대에 앉아 철심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독이 든 활, 사람을 죽이는 활. 하지만 청학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겉으로는 대감이 원하는 활을 만들되 안으로는 다른 장치를 숨기는 것이었다. 대패날이 나무를 깎았다. 사각사각 밤의 정적을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벽까지 청학은 작업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활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한 활이었다. 활이 완성된 밤, 연희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달은 붉었다.
하늘에 핏빛 달이 걸려 있고 그 아래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사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활을 쥐고 있었다. 사내는 높은 담장을 넘었다. 기와 지붕이 즐비한 곳 궁궐이었다. 붉은 등불이 회랑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사내는 그림자처럼 그 사이를 지나갔다. 어느 전각 앞에 멈춰 섰다. 활을 들어 올렸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당겼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붉은 별이 꼬리를 끌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내가 화살을 놓았다. 화살은 날아가 전각 창문을 뚫고 들어갔다. 비명 소리. 그리고 사내의 손에서 활이 산산조각 났다. 활대가 갈라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파편 하나가 사내의 가슴을 꿰뚫었다. 사내가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활의 파편에서도 피가 흘렀다. 활이 비수를 품으면 쏜 이의 심장에도 칼이 돌아온대요. 누군가 속삭였다. 연희는 돌아보았다. 백발의 노파가 서 있었다. 눈이 하얗게 멀었지만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피를 막을 수 있다. 노파가 손을 뻗었다. 연희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이 깨졌다. 연희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새벽이었다. 작업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청학이 아직도 작업 중이었다. 연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다. 청학은 완성된 활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검은색 오칠이 발린 활은 촛불을 받아 기묘하게 빛났다.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했다. 스승님. 연희가 부르자 청학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사흘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왜 안 자니? 꿈을 꿨어요. 연희는 꿈 이야기를 모두 했다. 검은 활을 든 사내, 궁궐 담장 떨어지는 붉은 별, 그리고 부서지는 활. 청학은 말없이 들었다. 활이 비수를 품으면 쏜 이의 심장에도 칼이 돌아온대요. 연희가 노파의 말을 전하자 청학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꿈 속의 할머니가요. 눈이 먼 할머니였어요. 청학은 활을 내려다봤다. 그는 활 안에 작은 장치를 숨겨두었다. 활대 안쪽 손잡이 부분에 가는 철사를 교차시켜 넣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일정 각도 이상으로 시위를 당기면 철사가 끊어지며 활대에 금이 가도록 만든 것이었다. 활은 쏘는 순간 부서질 것이었다. 화살은 날아가겠지만 활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그리고 파편이 활을 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청학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영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암살자를 함께 제거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연희의 꿈은 불길했다. 꿈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로 누군가 죽을 것이었다. 스승님, 그 활을 주지 마세요. 연희가 애원했다. 가지 마세요. 그 길 끝에 피 냄새가 있어요. 청학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안다, 연희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가마 하나가 도착했다. 호화로운 가마였다. 가마 앞뒤로 장정 6명이 호위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내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비단 도포를 입고 옥으로 만든 가끈을 달았다. 얼굴은 희고 수염은 길었다.
눈매는 날카로웠다. 청학은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았다. 심환 대감의 집사 장혁이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인물이었다. 심환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는 자였다. 장혁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봤다. 대나무 숲, 작업실, 부엌. 그의 시선이 연희에게 머물렀다. 연희는 부엌 처마 아래 서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활장 윤정호가 바로 당신이시오? 장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그렇소. 활은 완성되었소. 청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실로 들어가 활을 가져왔다. 검은 오칠이 발린 활은 햇빛을 받아 검게 빛났다. 장혁이 활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훑어보았다. 활대를 만지고 시위를 튕겨보고 손잡이를 쥐어보았다. 가볍구려. 그래야 빠르게 쏠 수 있소. 독은 오칠에 섞었소. 맨손으로 만지면 서서히 중독되오. 장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청학에게 건넸다. 약속대로 금 10냥이오. 청학은 주머니를 받지 않았다. 돈은 필요 없소. 오, 장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오? 화를 쓸 사람을 만나고 싶소. 장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호위 장정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왜 그런 것을 원하시오? 활장의 자존심이오. 내가 만든 활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장혁은 청학을 빤히 바라보았다. 눈을 읽으려는 듯했다. 청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장혁이 웃었다. 좋소. 오늘 밤 자정 청류주막 뒤편으로 오시오. 화를 쓸 분을 만나게 해주겠소. 혼자 가겠소. 물론이요. 장혁이 연희를 돌아보았다. 제자는 여기 남아 있어야겠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오. 위협이었다. 청학이 배신하면 연희가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청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장혁은 활을 들고 가마에 올랐다. 가마가 마을을 떠났다. 먼지만 날렸다. 연희가 달려와 청학의 소매를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스승님. 제발요. 괜찮다. 안 괜찮아요. 꿈에서 본 것처럼 될 거예요.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고. 청학은 연희를 꼭 안았다. 나는 가야 한다. 화를 만든 죄, 그 끝을 보아야 한다. 죄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게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청학은 연희를 떼어내고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는 구석에서 낡은 활 하나를 꺼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쓰던 활이었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쓸만했다. 화살통도 꺼냈다. 화살 10개가 들어있었다. 청학은 화살촉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스승님, 설마 만약을 위해서다. 청학은 활과 화살통을 등에 메고 허리춤에 칼을 찼다. 그리고 연희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만약 내가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박찬봉을 찾아가거라. 포도청에 있는 사람이다. 주머니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심환의 영모 계획과 청학이 만든 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스승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청학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해가 저물었다. 청학은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삿갓을 썼다. 연희는 대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조심하세요. 그러마 청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대나무 잎이 흔들렸다. 사각사각 불길한 소리 같았다. 청류주막은 한양성 밖에 있었다. 청학은 2시간을 걸어 그곳에 도착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막은 이미 문을 닫았다. 등불도 꺼져 있었다. 청학은 주막을 지나 뒤편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새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청학은 멈춰 섰다. 왔군. 목소리가 들렸다. 나무 뒤에서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천을 두른 자였다. 눈만 보였다. 당신이 활을 쓸 사람이요? 그렇다. 사내가 다가왔다. 손에 청학이 만든 활을 들고 있었다. 좋은 활이다. 가볍고 단단하다. 누구를 쏘려는 것이오? 사내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알 필요 없다. 당신은 활만 만들면 된다. 왕세자 저 활을 겨누는 것이오? 사내의 웃음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짐작이오. 심원 대감이 세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은 들었소. 사내가 칼을 뽑았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너무 많이 알았구나, 활장. 청학도 칼을 뽑았다. 영모를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내가 덤벼들었다. 칼이 부딪혔다. 쟁, 날카로운 소리가 숲을 울렸다. 청학은 물러났다. 상대는 무사였다. 검술이 뛰어났다. 청학은 활장이었지 무사가 아니었다. 칼이 다시 날아왔다. 청학은 간신히 막았다. 손이 저렸다. 죽어라. 사내가 칼을 휘둘렀다. 청학은 옆으로 굴렀다. 칼이 나무를 쳤다. 팍! 나무 껍질이 튀었다. 청학은 재빨리 활을 꺼내 화살을 걸었다. 시위를 당겼다. 움직이지 마시오. 사내가 멈췄다. 화살촉이 그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활을 내려놓으시오. 사내가 활을 땅에 내려놓았다. 청학이 만든 검은 활이었다. 뒤로 물러서시오. 사내가 몇 걸음 물러났다. 청학은 화살을 놓지 않은 채 활을 집어들었다. 이 활은 부서질 것이오. 무슨 소리냐? 내가 장치를 해두었소. 시위를 끝까지 당기면 활대가 부서지오. 당신도 다칠 것이오. 사내의 눈이 커졌다. 감히 영모를 막기 위해서였소. 사내가 다시 칼을 들었다.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포도청이다. 꼼짝 마라. 햇불이 숲을 밝혔다. 포졸 여러 명이 말을 타고 들어왔다. 맨 앞에 박찬봉이 있었다. 청학. 박찬봉이 말에서 내렸다. 청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검은 옷의 사내는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붙잡혔다. 얼굴에 천이 벗겨졌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청학은 그를 알았다. 심환 대감의 사병 중 하나였다. 어떻게 온 것이오? 청학이 박찬봉에게 물었다. 자네 제자가 찾아왔네. 편지를 가지고 말일세. 연이었다. 아이가 주머니를 박찬봉에게 전한 것이었다. 박찬봉이 청학의 손에서
검은 활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그 활인가? 그렇소. 조심하시오. 독이 묻어 있소. 박찬봉은 천으로 활을 감쌌다. 이것이 증거가 되겠구먼. 심환 대감도 이제 끝이네. 포졸들이 사내를 끌고 갔다. 청학은 그 뒤를 따라 숲을 빠져나왔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청학은 연희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밤새 기다린 모양이었다. 스승님. 연희가 달려와 청학을 껴안았다. 청학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잘했다, 연희야. 내가 날 구했구나.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작업실로 들어갔다. 청학은 등에 맨 활을 내려놓았다. 낡은 활이었지만 목숨을 구해준 활이었다. 스승님, 이제 끝난 건가요? 연희가 물었다. 청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청학은 알았다. 적어도 영모는 막았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활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활이 울지 않았다. 청학은 숨을 죽이고 숲길을 걸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청류 주막 뒤편 숲은 깊었다. 소나무가 빼곡하고 덤불이 우거져 낮에도 어두운 곳이었다. 밤이 되자 더욱 음산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삐걱거렸다. 청학은 박찬봉과 헤어진 후 다시 이곳으로 왔다. 박찬봉은 포졸들을 이끌고 심원의 사병을 잡으러 갔고 청학은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쉽게 풀렸다. 심원 같은 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꾸밀 리 없었다. 청학은 멈춰섰다. 앞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나무 뒤로 숨어 숨을 죽였다. 안개 너머로 그림자 셋이 나타났다. 모두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무사들이었다. 청학은 손을 허리춤 칼에 얹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활장 윤정호. 한 사내가 불렀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나와라. 우리는 적이 아니다. 청학은 망설였다. 그러나 숨어 있어도 소용없었다. 그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다. 세 사내가 그를 둘러쌌다.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어깨가 넓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왜소했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키 큰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심원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구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활이다. 어깨 넓은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청학이 만든 검은 활이었다. 박찬봉이 가져갔어야 할 활이었다. 어떻게? 포도청 놈들을 따돌렸다. 활은 우리가 가져왔다. 왜소한 사내가 활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시위를 당겨보았다. 팽팽한 소리가 났다. 과연 청학의 솜씨로군. 가볍고 강하다. 그가 활을 이리저리 살폈다. 손잡이를 쥐고 활대를 만지고 시위를 튕겼다. 청학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이 숨겨둔 장치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 활로 오늘 밤 일을 마칠 것이다. 무슨 일이요?
키 큰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역적을 제거하는 일이다. 역적. 그렇다. 나라를 좀먹는 역적의 목을 칠 것이다. 청학은 미간을 찌푸렸다. 역적이라니. 심환이 역적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때 키 큰 사내의 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물건이 땅에 굴렀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그것을 비췄다. 인장이었다. 청학은 숨을 멈췄다. 인장에 새겨진 문양을 알아봤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 그것은 왕세자 이귀사의 문장이었다. 이귀사. 왕세자를 호위하는 친위 무사들이었다. 키 큰 사내가 재빨리 인장을 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청학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당신들은 세자 저하의 사람이요? 세 사내가 침묵했다. 대답은 침묵 그 자체였다. 청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심환이 세자를 노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였다. 세자가 심환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이 활로 역적의 목을 칠 것이오. 왜소한 사내가 말했다. 그는 활을 어깨에 메고 화살통을 꺼냈다. 화살 5개가 들어있었다. 역적이라. 심환 대감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다. 어깨 넓은 사내가 대답했다. 심환은 세자 저하를 폐위시키려 한다. 병약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대신들을 매수하고 심지어 암살까지 시도했다. 그래서 먼저 치는 것이오? 선수를 쳐야 한다. 심환이 움직이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청학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역모 아니오? 신하가 신하를 죽이는 것이? 키 큰 사내가 차갑게 웃었다. 역모는 역모로 막는 것이다. 세자 저하의 명이시다. 청학은 숨을 삼켰다. 활이 겨눌 대상이 세자가 아니라 심환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가? 왕명도 아닌 세자의 명으로 대신을 죽이는 것이? 활은 사람을 가리오. 청학이 말했다. 누가 쏘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하오. 당신들이 심환을 죽이면 그것은 정의요? 심환이 세자를 죽이면 그것은 역모요? 왜소한 사내가 활을 내려놓고 청학을 노려봤다. 차이를 모르겠는가? 세자 저하는 정통이시다. 다음 임금이 되실 분이시다. 심환은 권력에 미친 역적일 뿐이다. 하지만 아직은 세자일 뿐이요. 임금이 아니요. 임금의 허락 없이 대신을 죽이는 것은 시끄럽다. 어깨 넓은 사내가 고함쳤다. 넌 활이나 만들면 된다. 정치는 우리가 한다. 청학은 물러서지 않았다. 정말 옳은 일입니까? 심환이 역적이라는 증거가 있소? 아니면 그저 세자의 말만 믿는 것이오? 키 큰 사내가 칼을 뽑았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너무 많이 알았구나, 활장. 너도 함께 묻어야겠다. 청학도 칼을 뽑았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다. 이귀사 무사들이었다. 이길 수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쉭. 화살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등불을 맞췄다. 팡! 등불이 꺼지며 불똥이 튀었다. 어둠이 숲을 집어삼켰다. 누구냐? 키 큰 사내가 외쳤다. 세 무사가 칼을 빼들고 사방을 경계했다. 청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왜소한 사내에게서 활을 낚아챘다. 사내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다. 잡아라. 세 무사가 청학을 쫓았다. 청학은 어둠 속을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덤불이 다리를 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청학은 숨이 찼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그때 앞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스승님, 연희였다. 아이가 청학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연희는 이 숲을 잘 알았다. 어릴 적부터 청학을 따라 약초를 캐러 다녔던 곳이었다. 이쪽이에요. 연희가 덤불 사이로 빠져들었다. 청학이 따라갔다. 좁은 길이었다. 어른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다. 뒤에서 무사들이 헤매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느냐? 이쪽을 수색해라.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희는 청학을 이끌고 계속 나아갔다. 덤불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바위 사이를 빠져나갔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작은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는 덤불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쉬어요. 연희가 말했다. 청학은 숨을 헐떡이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작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어떻게 온 거냐? 청학이 물었다. 연희는 활과 화살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스승님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위험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청학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것이다. 연희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피웠다. 작은 불빛이 동굴을 밝혔다. 청학은 그제야 손에 든 활을 내려다봤다. 검은 오칠이 발린 활. 자신이 만든 활이었다. 스승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세자 이기사다. 세자 저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 연희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학은 고개를 저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청학은 활을 들어 올렸다. 이 활은 심환대감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자 저하의 명으로. 심환대감이 역적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역적일까?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청학이 말을 이었다. 심환이 세자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저 세자의 말뿐이다. 혹시 반대는 아닐까? 세자가 심환을 제거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세자 저하는 다음 임금이 되실 분인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청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권력을 향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세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연희는 불빛을 바라봤다. 불꽃이 흔들렸다. 그럼 스승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학은 활을 내려놓았다. 이 활은 돌려줄 수 없다. 누가 쏟은 사람이 죽는다. 그럼 부숴야 한다. 청학은 활을 들어 바위에 내리쳤다. 하지만 활은 부서지지 않았다. 단단했다. 자신이 너무 잘 만들었다. 다시 내리쳤다. 또 내리쳤다. 하지만 활은 끄떡없었다. 오칠의 금만 조금 갔을 뿐이었다. 청학은 땀을 흘리며 멈췄다. 안 부서져요? 너무 단단하다. 연희가 활을 받아들었다. 활이 울어요. 나무가 울고 있어요. 이 활은 쓰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연희의 손이 활대를 더듬었다. 손잡이 부분에서 멈췄다.
여기 뭔가 있어요. 청학도 만져봤다. 작은 홈이 있었다. 자신이 만든 장치였다. 일정 각도 이상으로 시위를 당기면 활대가 부서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걸 이용하면 청학은 활을 세우고 시위를 천천히 당겼다. 팽팽해졌다. 더 당겼다. 활대가 휘었다. 더. 딱. 작은 소리가 났다. 활대에 금이 갔다. 청학은 힘을 더 주었다. 드드드. 금이 벌어졌다. 활대가 둘로 쪼개졌다. 파편이 튀었다. 청학은 손을 놓았다. 활이 바닥에 떨어졌다. 두 조각으로 부서진 활. 이제 쓸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연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아무도 죽이지 못하겠네요. 청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활은 부쉈지만 문제는 남았다. 세자와 심환, 둘 중 누가 진짜 역적인가? 스승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생각해봐야 한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웠다. 하지만 청학은 알았다.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청학과 연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두 사람은 작업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청학은 멈춰 섰다. 마당에 말 6마리가 묶여 있었다. 대문 앞에 군사들이 서 있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든 포도청 군사들이었다. 윤정호, 한 사내가 외쳤다. 포도대장이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40대 사내였다. 영모의 가담한 죄로 체포한다. 청학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다. 연희가 떨고 있었다. 무슨 영모 말이오? 왕세자 저 아를 시해하려 한 영모다. 내가 만든 활이 증거다. 포도대장이 손을 들자 군사들이 일제히 창을 겨눴다. 10명이 넘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잠깐 청학이 외쳤다. 내가 만든 활은 이미 부쉈소. 시해는 불가능하오. 거짓말 마라. 활은 대감께서 보관하고 계시다. 청학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자신이 부순 활은 가짜였단 말인가? 뒷산으로 청학이 연희의 손을 잡아 끌며 달렸다. 군사들이 뒤를 쫓았다. 잡아라. 청학은 대나무 숲 사이로 빠져들었다. 연희가 따라왔다. 대나무가 사각거렸다. 뒤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숲을 지나 산길로 올라갔다. 가파른 비탈이었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오르자 바위 틈이 나타났다. 좁은 틈이었지만 사람 하나는 들어갈 수 있었다. 청학은 연희를 밀어넣고 자신도 들어갔다. 군사들이 지나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청학은 숨을 헐떡이며 바위에 기대었다. 연희도 숨을 몰아쉬었다. 스승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다. 누군가 우릴 함정에 빠뜨렸다. 심환 대감이요? 아마도. 청학은 주먹을 쥐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활을 만들게 하고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스승님, 활을 부숴요. 연희가 말했다. 저 활은 사람을 먹는 짐승이에요. 부숴야 해요. 청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연희야. 활은 죄가 없다. 하지만 죄는 사람 마음에 있다.
활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한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이대로 숨어 살 건가요? 청학은 연희를 껴안았다. 아니다. 싸울 것이다. 해가 저물었다. 청학과 연희는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물만 마셨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바위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청학, 나다, 박찬봉이다. 청학은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박찬봉이 혼자 서 있었다. 주위에 군사는 없었다. 혼자 온 것이오? 그렇네. 서둘러야 하네. 군사들이 곧 돌아올 것이네. 청학은 바위 틈에서 나왔다. 박찬봉은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건넸다. 떡과 말린 고기가 들어 있었다. 먹게나. 기운을 차려야 하네. 청학은 주머니를 받아 연희에게 주었다. 연희가 떡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오? 박형, 박찬봉의 얼굴이 어두웠다. 진실이 밝혀졌네. 진실, 심원 대감이 꾸민 일이 아니었네. 청학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요? 박찬봉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부터 잘못 짚었네. 심원 대감은 세자를 해치려 하지 않았네. 오히려 반대였네. 반대, 세자 저하께서 심원 대감을 제거하려 하신 것일세. 대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충신이었네. 하지만 세자에게는 눈의 가시였네. 청학은 숨을 삼켰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럼 내가 만든 활은 세자의 측근이 심원 대감을 암살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네. 자네를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로 몰아 입을 막으려 한 것일세. 청학은 주먹을 쥐었다. 이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네. 박찬봉이 말을 이었다. 내일 궁궐에서 사냥 행사가 열린다네. 왕께서 주최하시고 세자와 대신들이 모두 참석하시네. 그곳에서 자네가 만든 활이 쓰일 것일세. 누가 쏜단 말이오? 세자의 측근 중 한 명일세. 사냥 중 실수로 심원 대감에게 화살을 쏠 것일세. 청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대감은 죽을 것일세.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네에게 돌아갈 것일세. 활을 만든 역적 활장으로 말일세. 침묵이 흘렀다. 연희가 떡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쥐고 있었다. 막아야 하네. 박찬봉이 말했다. 이대로 두면 충신이 죽고 역적이 득세하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일세. 어떻게 막는단 말이오? 자네가 직접 가는 것일세. 내가, 그렇네. 활을 만든 사람이 직접 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일세. 청학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오. 궁궐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오? 포도청 군사들이 날 찾고 있는데. 박찬봉이 품에서 패를 꺼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패였다.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사냥 행사 출입증일세. 활을 다루는 궁수들이 참석하네. 자네도 궁수로 가장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일세. 청학은 패를 받아들었다. 들어가서 뭘 하란 말이오? 활을 되찾는 것일세. 그리고 쏘는 것일세. 누구를? 박찬봉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세자의 측근일세. 심원 대감을 쏘려는 자를 먼저 쏘는 것일세. 청학은 숨을 멈췄다.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소. 알고 있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 저들은 활을 쏠 것일세.
자네가 먼저 막지 않으면 충신이 죽고 나라가 망하네. 청학은 패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생각해보겠소. 시간이 없네. 내일 아침이면 행사가 시작되네. 박찬봉은 일어섰다. 결정하게나, 청학. 활장으로 살 것인가, 나라를 구할 것인가. 박찬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청학은 패를 쥐고 앉아 있었다. 연희가 다가와 스승의 손을 잡았다. 스승님, 가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스승님은 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화를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학은 연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만든 활이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활을 부수면 돼요. 이미 늦었다. 활은 궁궐 안에 있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요. 스승님이 나쁜 사람 될까봐 싫어요. 청학은 연희를 꼭 안아주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다. 밤이 깊어갔다. 청학은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청학은 연희를 바위 틈에 남겨두고 홀로 산을 내려갔다. 박찬봉이 준 패를 품에 넣고 낡은 활과 화살통을 등에 메었다. 궁궐로 가는 길은 멀었다. 청학은 서둘렀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다. 한양 성문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문지기가 패를 확인했다. 산양 행사 공수로군. 그렇소. 들어가시오. 청학은 성문을 지나 궁궐로 향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다. 장사치, 양반, 기생 모두 분주했다. 궁궐 정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활을 든 궁수들이었다. 20명쯤 되었다. 모두 궁궐 사냥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이었다. 청학은 그들 사이에 섞였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라, 환관이 외쳤다. 궁수들이 일렬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청학도 따라 들어갔다. 궁궐 안은 넓었다. 정원이 펼쳐지고 전각이 즐비했다. 청학은 주위를 살폈다. 어디선가 자신이 만든 활이 있을 것이었다. 사냥터는 궁궐 서쪽 후원이었다. 넓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가 빼곡하고 풀이 우거졌다. 이미 왕과 세자 그리고 대신들이 도착해 있었다. 청학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다. 왕은 60대쯤 되어 보였다. 수염이 희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세자는 30대였다. 준수한 얼굴에 눈빛이 예리했다. 그리고 심한 대감도 있었다. 50대의 사내였다. 비단 도포를 입고 허리에 옥대를 찼다. 얼굴은 엄숙했다. 청학은 궁수들 사이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누가 활을 쏠 것인가? 세자의 측근은 누구인가? 사냥이 시작되었다. 왕이 먼저 활을 들었다. 노루 한 마리가 풀밭에서 뛰어올랐다. 왕이 화살을 쏘았다. 빗나갔다. 대신들이 웃으며 박수쳤다. 왕도 웃었다. 다음은 세자였다. 세자가 활을 들었다. 청학은 그 활을 봤다. 검은 오칠이 발린 활. 자신이 만든 활이었다. 청학의 심장이 뛰었다. 세자가 직접 쏠 것이었다. 사냥 중에 실수로 심환을 쏠 것이었다. 세자가 시위를 당겼다. 노루를 겨냥했다. 하지만 청학은 알았다. 진짜 목표는 노루가 아니었다. 세자가 활을 천천히 돌렸다. 심환 대감 쪽으로. 청학은
자신의 활을 들어 올렸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손이 떨렸다. 세자가 시위를 끝까지 당겼다. 청학도 당겼다. 두 활이 동시에 긴장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청학은 깨달았다. 활은 사람을 가린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활은 무엇이 될 것인가 청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위를 놓았다. 궁궐 후원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청학은 알았다. 곧 그 평화가 깨질 것을. 왕이 먼저 활을 쏘았다. 노루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대신들은 박수를 쳤다. 왕도 흡족한 얼굴로 웃었다. 세자, 내 차례다. 왕이 말했다. 세자가 앞으로 나섰다. 시종이 활을 건넸다. 검은 오칠이 발린 활. 청학이 만든 활이었다. 세자는 활을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활이로군. 세자가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숲을 바라보았다. 노루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청학은 궁수들 사이에서 지켜봤다. 세자의 눈빛이 변했다. 노루에서 옆으로 시선이 움직였다. 심완 대감 쪽으로. 심완은 세자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사냥을 구경하고 있었다. 자신이 곧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세자가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다. 천천히. 활이 휘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청학도 자신의 활을 들어 올렸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사람을 겨눠본 적이 없었다. 세자의 활이 더 휘었다. 조금만 더 당기면 화살이 날아갈 것이었다. 청학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 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소. 청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군중이 술렁였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세자도 멈춰서서 청학을 바라봤다. 누구냐? 세자가 물었다. 청학은 삿갓을 벗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활장 윤정우입니다. 저하. 궁수들이 웅성거렸다. 심원 대감도 놀란 얼굴로 청학을 바라봤다. 윤정우. 역적으로 몰린 그 활장이? 대신 하나가 외쳤다.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궁궐에 들어오다니. 잡아라. 시위 무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청학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군중을 해치고 세자에게 달려갔다. 멈춰라. 무사들이 칼을 뽑았다. 하지만 청학이 더 빨랐다. 그는 세자 앞에 도착해 활의 시위를 빼앗았다. 무슨 짓이냐? 세자가 소리쳤다. 청학은 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스스로 시위를 당겼다. 이 활은 완성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청학이 외쳤다. 그는 시위를 끝까지 당겼다. 활이 비명을 지르듯 떨렸다. 나무가 삐걱거렸다. 딱. 작은 소리가 났다. 활대에 금이 갔다. 청학이 힘을 더 주었다. 드드드. 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활대 중앙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저것을 봐라. 누군가 외쳤다. 모두가 청학의 활을 바라봤다. 파지지. 활대가 완전히 갈라졌다. 그 안에서 얇은 철심이 튀어나왔다. 독이 묻은 철심이었다.
검붉은 오칠이 묻어 있었다. 철심이 땅에 떨어졌다. 풀밭에 박혔다. 쥐익,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철심을 바라봤다. 그것은 마치 활 속에 숨어 있던 비수 같았다. 저것이 활 안에 있었단 말이냐? 왕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청학은 부서진 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렇습니다, 전하. 이 활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철심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맞으면 즉사합니다. 누구를 죽이려 했느냐? 소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학은 세자를 바라봤다. 세자 저하께서 아실 것입니다.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냐? 이 활은 심환대감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대신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심환은 말없이 세자를 바라봤다. 거짓말이다. 세자가 소리쳤다. 나는 심환대감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 이 활은 사냥용으로 준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활 안에 독이 묻은 철심이 있습니까? 청학이 물었다. 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왕이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세자. 예, 아바마마. 이것이 사실이냐? 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마침내 세자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그랬느냐? 심환대감이 저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 그렇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할 것 같았습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심환. 예, 전하. 심환이 앞으로 나왔다. 왕이 물었다. 세자를 폐위시키려 했느냐? 아닙니다, 전하. 소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소신의 마음을 전하께서는 아십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심환을 오래 알았다. 충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자. 예, 아바마마.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세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왕은 환관을 불렀다. 세자를 동궁으로 데려가라. 당분간 근신하도록 하라. 아바마마. 세자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환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세자는 끌려가며 청학을 노려봤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세자가 사라진 후 왕은 청학을 바라봤다. 윤정호. 예, 전하. 내가 이 음모를 밝혀냈구나. 소인은 다만 활장의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활장의 책무. 활을 만들었으니 그 활이 어떻게 쓰이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책무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너를 역적으로 몬 것은 오해였다. 무죄를 선언하노라.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를 궁궐 활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 받아들이겠느냐? 청학은 고개를 저었다. 송구하오나 거절하겠습니다,
전하. 왜냐? 소인은 더 이상 화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왕의 눈썹이 올라갔다. 화를 만들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하겠느냐? 청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사람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람을? 예. 활쏘기를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겨누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왕은 청학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좋다. 내 뜻대로 하여라. 청학은 절을 하고 물러났다. 며칠 후 청학은 청학국으로 돌아왔다. 연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님. 연희가 달려와 청학을 껴안았다. 청학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잘 있었느냐? 네, 걱정했어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작업실로 들어갔다.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대패밥이 쌓여 있었다. 완성되지 못한 활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청학은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다봤다. 평생 만들어 온 활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을 활들이었다. 스승님, 이제 무얼 만들 거예요? 연희가 물었다. 청학은 창밖을 바라봤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산이 보였다. 하늘이 맑았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만들겠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렇다. 활이 아니라 마음을. 연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청학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르침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함께 가르칠 것이다.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다. 너는 내 첫 번째 제자가 아니냐. 연희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그날부터 청학은 마을 아이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다. 한양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양반 자제도 있었고 평민 자제도 있었다. 청학은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는 활 쏘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다. 활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욕심을 버리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 활은 마음의 거울이다. 청학이 말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린다. 마음이 고요하면 화살도 곧게 날아간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새겨들었다. 활을 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어느 가을날 청학은 마지막으로 활 하나를 만들었다. 검은 오칠이 발린 그 활이었다. 부서진 활을 다시 이어붙이고 독이 묻은 철심은 빼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았다. 완성된 활은 아름다웠다. 가볍고 단단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활이 아니었다. 청학은 그 활을 작업실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글귀를 새겼다. 비수를 품었으나 끝내 피를 삼킨 활. 마을 사람들은 그 활을 보러 왔다. 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활이 나라를 구했다지. 그렇다네. 활장이 목숨을 걸고 음모를 막았다네. 대단한 분이시네. 하지만 청학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다만 활장일 뿐이오. 활의 쓰임을 지킨 것뿐이오. 세월이 흘렀다. 청학은 늙어갔다.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연희는 어엿한 여인이 되었다.
뛰어난 활장이 되어 청학을 도왔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활을 만들고 스승을 보살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청학은 작업실에 앉아 벽에 활을 바라보았다. 검은 활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다. 연희가 차를 가져왔다. 스승님, 차 드세요. 고맙다. 청학은 차를 마시며 활을 바라봤다. 연희야. 네, 스승님. 저 활을 기억하거라. 왜요? 활은 사람을 가린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한다. 그것을 잊지 마라. 잊지 않을게요. 청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대나무 잎이 사각거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청학은 생각했다. 자신이 만든 마지막 활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살렸다. 나라를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활장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 이제는 쉬어도 좋았다. 청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대나무 숲에서 나무를 고르고 작업실에서 활을 깎고 연희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행복한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청학을 이렇게 기억했다. 비수를 품은 활을 만들었으나 그 비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진실을 드러낸 활장.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을 남긴 스승. 청학곡에는 지금도 그의 제자들이 산다. 활을 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버리고 올바름을 지킨다. 그리고 작업실 벽에는 여전히 검은 활이 걸려 있다. 비수를 품었으나 끝내 피를 삼킨 활. 그것은 청학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다. 무기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선이 되기도 악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마음이다.